오늘 네 분의 발표 정말 다 너무 흥미롭게 들었어요. 제가 이 주제로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다들 걱정도 많으시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로 꾸려주셔서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은 먼저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고 네 분에게 질문을 한 두세 개 정도 드리고 이어서는 객석에서 또 질의응답 받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도 질문을 몇 개 드렸었는데 네 분에게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2020년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집담회를 기획하면서 2010년대와 2020년대 미술 씬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다. 특히 기관 바깥의 활동들을 중심으로 어떤 독립 혹은 대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조금 제도권 바깥에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2020년대 미술이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각자의 관심사와 각자가 제일 뭐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활동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한번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그래도 20년대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10년대와 달라진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경험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미술 현장을 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신생공간의 활동이나 이런 작은 전시들을 보면서 미술계에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2010년대에는 제 느낌상으로는 기관의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뭐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을 비롯한 제도권의 기관의 영향력이 물론 그때도 당연히 중요한 기관이었지만 지금만큼 강력하지 않았다고 저는 느꼈어요. 뭐 지금은 시립미술관이 그때보다 규모도 훨씬 커졌고 분관도 정말 많아졌고 그 규모도 커졌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엄청 큰 규모로 자리 잡게 되면서 도심에서 굉장히 큰 전시를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2010년대에는 그런 기관에서 하는 전시 바깥에 있는 전시들이 훨씬 더 이제 동시대 미술의 최전선에 있고 훨씬 재밌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이런 인상이 되게 강했는데 20년대로 오면서 기관의 영향력이 엄청 커지고 그 안으로 많은 것들이 흡수되었다라는 인상을 받기도 했고요. 또 프리즈가 시작하면서 또 상업신의 영향력이 엄청 커지면서 뭔가 재밌는 활동들이 또 그쪽으로 많이 옮겨갔다는 인상도 받았어요. 그냥 제 단편적인 인상이지만, 예전에 2010년대 내 또래였으면은 나랑 같이 신생공간 근처에서 뭔가 했을 것 같은 사람이 프리즈에서 만들어 큰 장에 붙어 있는 재미있는 또 상업 씬들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의 상황은 또 달라졌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프리즈로 대표되는 상업신의 증대, 그리고 국공립기관의 규모와 영향력이 증대된 것, 이런 것들이 큰 차이라고 보는데, 또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어떤 차이점을 느끼셨고,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이게 여기 먼저, 네, 발표 순서대로 유키님이 맞나요? 또 다시 알려주세요. 네, 유키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방금 전에 그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또 매체적인 변화가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고작 7, 8년이라는 짧다고 하면 짧은 시기였지만, 그 사이에도 좀 종종 보였던 변화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조각을 다루던 작가들이 더 이상 아이소핑크 대신 어떤 철제 관련된 구리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철이라든가 그런 재료를 다루게 된 그 시지각적인 그런 변화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화 작업 같은 경우도 뭔가 유사하게 이전 세대 추상회화를 다루는 작가들처럼 보였다가도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르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이하기가 아직 덜 된 단계이지만 예전에 윤얀로 작가라든가 박현전 작가라든가 박아람 작가라든가 곽이브 작가가 선보였던 추상회화 혹은 추상 평면 작업이라는 게 어떤 예를 들어 포토샵이 은유되었던 것처럼 브라우저의 그 윈도우 안에서 뭐
윈도우 안에서 움직였던 어떤 경험에서 기반된 작업으로 본다면 지금 세대 뭐 염기남이라든가 최재원이라든가 뭐 방선우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추상회화에 관련된 작업들은 일정의 화면이라는 말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캔버스나 평면이 아니라 화면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쓰게 되었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화면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의 방향성이 어떤 공간을 실제 공간을 향하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줌 회의를 할 때도 그 상대방이 머물고 있는 공간을 실제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화면이 어떤 브라우저나 그 소프트웨어 상의 놀이가 아니라 이제 현지로 접속하는 또 다른 통로로 구멍이자 통로로 기능하게 되었던 부분을 이제 최근 작가들은 뭐 빛의 효과라든가 뭐 예를 들어 이제 플래시를 터뜨린 것과 같은 표현을 다루게 된 것도 어쩌면 그런 공간적인 감각을 화면 안에 풀어보고자 했던 뭐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회화 얘기만 하고 네, 매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만 네, 우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키님이 사전에도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 거시적인 거?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런 데 주목하는 것에 반해서, 유키님은 훨씬 어떤 작업을 중심으로, 매체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시적인 변화가 그래서 결국 작품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많이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인식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세하게 조금 더 이야기를 추후에 또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태균님도 이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뭐, 이렇게 차이를 말하기에는 2010년대 경험이 많이는 없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요즘에 굉장히 실제로 육체적으로 피로하다고 느낀 게 너무 많은 전시와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까도 이제 발표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특히 작은 공간들에서도 이렇게 어떤 기금의 지원을 받는 전시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교체되고 이렇게 철수되고 다시 설치되고 이게 1년 사이클로 계속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마치 그 공간은 되게 공란으로 계속 비워져 있고 내용물만 교체되는 게 마치 그 성수동 팝업 스토어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이게 마찬가지로 그 인스타그램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소셜 미디어에서도 그 영향이 저는 생각보다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런 인스타그램의 이미지가 얼마나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유통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그 전시의 어떤 지형도가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작가들도 자기 전시를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또 일종의 포트폴리오처럼 쓰기도 하고 그게 뭐 접근성을 더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거는 같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두가 어떤 모든 창작자와 작업자들과 기획자들이 서로의 작업을 알고 또 이제 서로 전시 가가지고 스토리로 서로 올려주고 이러는데 막상 이게 어떤 조건에서 이 이미지들이 돌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파르마콘이죠.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젊은 작가들의 루트가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떤 스타 작가들, 그런 시장의 주목을 빠르게 받고 젊은 나이에 그런 작가들을 또 후배의 지금의 어떤 이제 신진 작가들 혹은 작가 지망생들이 그 작가들의 작업을 보면서 뭔가 그런 루트를 그들이 성공했던 루트를 다시 따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네, 아무튼 제가 어떤 경험한 거는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2010년대를 글로만 봤던 사람인데요. 그냥 일을 하면서 2010년대를 상상을 해보면은, 그리고, 본 자료를 바탕으로 상상을 해보면, 뭔가 기획과 과정 중심의 무언가를 육성하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시민 큐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2022년까지 진행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고, 뭐,
아르코 공모라던가 이제 인미공에서도 신진 큐레이터를 육성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전반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걸로 미뤄 보아 과정에 대한 그 열망들이 조금 있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15년, 16년, 17년쯤에 페미니즘 리부트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저는 그때 학부생이어가지고 현장에서의 격변을 몸소 겪지는 못했지만 그런 어, 여성의 이야기, 주변적으로 밀려났었던 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위계 안에서의 어떤 그 부분들이 2020년대보다 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2021, 2년 이때부터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런 주변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작업을 그리고 활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20년대 어떤 다양성들이 개인적으로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말씀하셨겠지만 또 정형화된 전시가 아니라 일회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뭔가 반짝하고 사라지는 게릴라성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갈증이 많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DK에서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의향서라는 프로그램도 1박 2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짧게 짧게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지난번에 이런 게 있었다더라라는 식으로 답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식의 어떤 욕심과 갈증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정형화되지 않은 프로젝트들, 일시적으로 생기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갈증이 오히려 더 있다고 하신 부분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어, 앞서 태균님의 발표에서도 언급되었던 게 어떤 독립 현장에 있는 전시들이 정형화되고 마치 미술 공공기관에서 할 법한 전시를 소규모의 형태로 축소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다양성이 감소된 경향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방금 문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들에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주목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저도 그 정혜님이 초반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뭔가 미술 예전에는 저도 2010년대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미술관과 현장의 어떤 구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제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앞에 뭐 제도나 매체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기획자로서 고민하는 것은 최근에 계속 독립 큐레이터, 제가 이제 제 바이오 보내면 기획자라고 독립 큐레이터라고 정정해도 될까요? 이 요청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독립성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독립 큐레이터를 하면 할수록 저는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노동 환경의 측면에서 봤을 때 변화했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선배 큐레이터들을 통해서 체감하는 어떤 큐레이팅의 방식, 기획자가 뭔지, 독립 큐레이터가 뭔지, 큐레이터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제가 이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일했었던 이제 20년과 21년 부근쯤에는 이제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기금을 받아서 전시 혹은 외부에서 활동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이게 되는 어떤 상황들. 생계로 내가 미술관에서 일하지만 나의 어떤 뭔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기금을 따서 해야 된다, 뭐 병행해야 된다. 이런 큐레이팅의 어떤 제도와 노동 환경의 변화가 사실은 그 기획하는 매개자들의 여러 기획 방식을 뒤흔들고 바꾸고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떤 전시의 양태와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기금을 지원 안 한 지 꽤 됐는데 대신에 기금을 지원 안 했기 때문에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사직로에 있는 솔트라는 공간에 그 주인인 그 운영자의 마야와 친하게 지내면서 마야에게 공짜로 대관을 이제 계속 솔트 문을 두드리면서 나 이거 리서치하고 싶어, 이거 낭독해 하고 싶어, 워크숍 하고 싶어를 사실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노동 환경의 측면에서도 어떤 이런 변화들의 물결이 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유진님 말씀 들으면서 또 생각이 났는데 그 독립
독립으로 활동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독립이라는 말을 떠나서 내가 미술관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지만 그래도 내 프로젝트가 있다. 미술관 밖에서 나는 계속해서 내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나의 무언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인식이 지금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는 정말 코디네이터 분들이 따로 지원금을 써 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고 자기가 비록 기관에 있어도 나는 뭐 이런 큐레이터예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거나 독립 큐레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델을 지향하는 사람들보다 안정적으로 기관에서 뭐 어떤 몇 년간의 코디네이터 기간을 거치고 그다음 몇 년간 어떤 위치에서 일하고 이런 식의 커리어를 상상하는 그런 모델을 추구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느낌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독립 큐레이터라는 단어인데요. 모든 분들이 한 번씩 다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단어에 대해서 약간 문제적으로 뭐 나는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 혹은 뭐 바꿔달라고 한다. 아니면은 일본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다들 한 번씩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이야기해 주실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독립 큐레이터라는 단어가 어 뭐랄까 제가 미술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 때 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방법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독립 큐레이터라고 멋있게 말하지만 그 말은 전 무소속 큐레이터입니다. 뭐 저는 뭐 기관에 소속되지 못한 백수나 막 다름없는 큐레이터입니다가 사실은 독립 큐레이터라고 제가 말할 때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함의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다른 맥락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부연해 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는 그 발표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소개해야 될지를 항상 좀 고민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지 많이 보는 것부터 시작하고 가끔씩 글을 쓰고 그런 활동을 하다가 어쩌다가 또 기획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중간중간에 기획 협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획 협력이라는 게 그 박유진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작가를 따라다니면서 뭐 피사체가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경험도 해 보기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또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또 리서치를 하실 때 뭐 통역하기도 하고 뭐 메뉴판 같은 것도 읽어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다 별의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별의별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저 스스로 독립 큐레이터라고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일본인 독립 큐레이터로 써야 하는지도 고민이 많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직함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뭐 저는 뭐 평소에 뭐 하시는 분이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뭐 하시냐는 질문에 대해서 전지를 보고 글을 쓴다고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네요. 근데 저도 항상 소개할 때 어려움을 겪는데, 근데 또 뭔가 이렇게 그냥 독립 큐레이터라고 소개하는 게 제일 편하기도 하고, 근데 막 저는 사실 독립 큐레이터라는 말 잘 막 모르겠고요. 저는 뭐 이것저것 하고 이런 거 한 사람이라면 너무 좀 꼬여있고 젠체하는 사람 같아가지고 그냥 띄워서 그런 말을 쓰긴 하는데, 사실 독립 큐레이터라는 말도 미술사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개념들이잖아요. 근데 그 오늘날의 어떤 독립이라는 게 뭔지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이렇게 프리랜서 큐레이터처럼 좀 여겨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까 제가 발표 때 말했던 것처럼 되게 어떤 그 대안적인 큐레이터리얼을 지향하는 어떤 큐레이터로 생각되기도 하고 요러는데, 저는 오늘날의 어떤 서울에서는 적어도 이게 그런 어떤 의미들은 이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독립 큐레이터라는 그 용어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어떤 그 미술 플랫폼 내에서 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번역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토크를 할 수도 있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전시도 만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그 우버 운전자처럼 그 플랫폼 내에서 되게,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개념으로 좀 추락한 게 아닌가도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그 미술계 내에서 실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되게 이제 자동화된 플랫폼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기업, 그러니까 자영업자로서 계속 요구받는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아무튼 좀 이렇게 복합적인 칭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저도 덧붙이자면은, 저희가 2010년대 활동을 막 시작했을 때는 사실 주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기획자라는 말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기획자로 활동한다는 거는 전지를 기획하기로 하고, 뭔가 어떤 행사에 프레임을 짜기로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다방면에 걸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획자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저도 오히려 돈이 큐레이터라는 말보다도 기획자라는 말이 더 익숙했던 그런 세대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어서 제가 태균님한테도 사전에 여쭤보고 싶었던 거였는데, 어쨌든 지금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면 독립 큐레이터인가요? 그 공간 소속 큐레이터 아닌가요?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드는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어쨌든 기관에 소속된 것은 아니고 밖에서 작은 공간을 운영하면서 큐레이터로 기획자로 활동하게 된 어떤 계기? 혹시 어쨌든 그런 공간 운영의 계기와 본인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그런 것과 연관해서 2020년대에서의 본인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졌던 어떤 마음가짐이랄까요? 나는 어떻게 어떤 경로를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셨던 것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근데 그 어떤 미술사적으로 독립 큐레이터를 생각해 보자면은 뭐 기관 소속이어도 독립 큐레이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제 그거는 뭐 앞으로 논의의 여지가 많으니까 건너뛰고 뭐 저는 사실 팩션을 시작하게 된 거는 제 학부생 때 시작을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데. 그때 이제 학부에서 만났던 동료들하고 시작을 해서 아까 발표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어떻게 전시를 만드는 방법도 모르고 사람들을 어떻게 섭외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돈은 어디서 끌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 이게 공간을 놀리기는 또 아까우니까 진짜 억지로 막 이상한 작은 규모의 어떤 것들을 막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뭐 1년에 한 3번 했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팩션은 이게 뭐 수익 창출도 안 되고 저희가 뭐 경험도 없어서 그걸 어떤 하나의 공간으로서 좀 깊이 있게 꾸려갈 생각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같이 운영하시던 분들이 각자 미술계에서 이제 하는 역할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팩션이 어떤 그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갖기 이전에 이게 운영자들의 어떤 거점으로서 먼저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가 하는 공간이라는 것들이 더 먼저 사람들이 알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팩션으로 활동했던 게 아니라 각자 이제 역할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만났던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기회라던 것들을 팩션으로 점점 이제 팩션을 중간에 놓고 팩션으로 끌어들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팩션에 이제 같이 뭔가를 하게 되고 하면서 안정적으로 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팩션 소속의 이제 팩션 운영자들이 팩션 소속의 뭐 디렉터나 큐레이터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기획자들의 혹은 그런 큐레이터들의 공간이 팩션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뭐 취직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말 그대로 그 우버 드라이버로 시작을 했어요. 프리랜서 큐레이터로.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리니까 사실 이제 막 반항심도 많고 막 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뭔가 막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어떤 욕심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더닝크루거 효과처럼 이제 공부를 하고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점점 자신감은 낮아들고 뭔가 내가 뭔가를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많은 전시들과 제가 이렇게 세다가 포기했는데 지금 500개가 넘게 1년에 서울에서 너무 전시만 열리고 있고 뭐 요즘도 이제 연말이라 밀렸던 그런 퍼포먼스나 공연들이 계속해서 지금 상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 떠보면은 막 두세 개씩 지나가 있고 일정 관리도 잘 못하겠고 이래서 그런 피로감에 좀 시달리는 상태라 제가
발표 때도 인용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모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항상 어떤 뭐 작가도 그렇고 큐레이터도 그렇고 이게 뭐 인스타그램의 영향이든 어떤 네트워크가 너무 방대하게 펼쳐져서 그렇든 저는 이게 개인에게 주어지는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피로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표하고 생산해야 한다는 그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어떻게 그 기대를 좀 저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1년에 서울에서만 해도 전시가 엄청 많이 열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누르키 님께서 얼마나 그 전시회 많이 보셨는지 아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그렇게 많이 보셨다는 점에서. 그래서 전시가 서울에서 그렇게 많이 열리는데 사실 이 전시가 주로 하반기에 몰려 있는 점, 특히 9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엄청나게 많은 전시가 몰려 있는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떤 지원금 제도가 매년 1년 단위로 계속해서 공모와 선정이 이루어지고 또 결산까지 1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원금 제도가 지금 독립미술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시들, 프로젝트들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문희님이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신 것을 토대로 그런 식으로 지원금이 이 미술 현장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셨는지 조금 이야기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올해 지원금 받은 전시 아르코만 봤을 때 청년 지원금 전시가 39개인데 아카이빙으로 나온 게 29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모든 전시를 본 것도 아니고 아직 발표가 안 된 것들도 많아서 무어라 뭔가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세련되어진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고요. 그 완성도에 대한 작가님들의 기준 자체도 되게 많이 높아진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것들은 이제 시각예술만 봤을 때 어떤 장소를 선호하시는지가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29개 중에 3개가 보안여관에서 진행이 되고 2개가 팩션이랑 WWNN이랑 또 한 공간이 더 있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작가들이 선호하는 어떤 공간의 경향성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공간이 특징적으로 전시장들이 좀 모여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공간이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러니까 관람객이 그래도 많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뭔가 모종의 기대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크게 작동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의 어떤 성격보다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 내지는 위치성이 그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 얘기를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 엄청 오래 있진 않았지만 그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체감되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 미술 씬이 빠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월 달에 공모가 나죠. 11 월에 지원을 해요. 결과 발표 1 월에 나옵니다. 돈 교부 신청 받는 건 3 월이에요. 프로덕션 정산 11 월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8개월 기간이고 거기다가 기금 제도는 항상 신작을 요구해요. 저는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님들이 구작을 2번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기획자분들도 상상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나와 있었던 작업을 다시 소환해서 읽는다거나 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은 다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8개월 안에 항상 한국 미술씬은 신작이 생성이 된다라고 이제 친구들이 얘기했을 때 그래서 네가 일을 그렇게 빠르게 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엑셀 시트를 잘 만들고 너가 그렇게 회의록을 잘 정리하는구나라는 말을 들을 때 약간 착잡한 기분이 들죠. 근데 그 속도감이 이제 본인들이 만든 작업을 소화할 시간도 없는 속도라는 게 이제 단순 기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술관에서도 어떤 선호하는 신작을 선호하는 경향들 무니페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 이제 11 월에 독일에서 미싱을 하고 바로 젊은 모색전에 신작을 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저는 만주를 갔다 왔는데 그 짧은 틈 사이에 본인이 이제 미싱을
소화하기도 전에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정말 어마어마했고, 근데 이게 단순히 문희필 작가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 현상이어서 그냥 이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간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오신 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게 정보로 잘 공유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많은 금액이 또 쏟아진다는 어떤 젊은 작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종종 기획자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 젊은 작가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뭔가 수소문하듯이 이렇게 또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까 유진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거의 이제 1 년이 아니라 8 개월 만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일종의 민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외국인 등록증이 없다." 이러면은 막 기관 담당자들도 되게 황당해하시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없으시냐."고. 없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또 저도 이제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작가님한테도 또 설명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걸 또 기관에서 처음에 잘 알고 넘어가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1 년이 바뀌잖아요. 또 담당자가 바뀌니까. 뭔가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기관이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기관의 어떤 장벽 같은 게 사실 국내에 거주하는 작가들, 국내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 혹은 이제 한국에 그래도 연고가 있는 작가들이야 그래도 그런 부분도 좀 감수하고 작업을 하시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쪼끔 이제 '외국 사람한테도 좀 열리는 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돈을 받고 싶다.' 이런 욕심은 전혀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주변에 활동하고 있는 뭐 유학생 화가들, 뭐 페인터들, 작가들한테는 이 서울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막막할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기금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기도 하고 기금이 예정된 타임라인으로 전시가 기획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뭐 개선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유키님의 경험을 계속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한국 미술계가 한국이란 나라가 어쩜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진님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K-아트가 해외로 나가야 한다. 어떤 국제 교류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데 모든 게 다 성과주의적인 국제 교류 위주로 되어 있고 막상 진짜 어떤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의 하나에 막혀서 어떤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없거나 이런 상황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느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고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지만 한편으로 정말 우리 안에서 그런 개방성을 가지고 있나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미술관에서도 어 비엔날레 감독은 외국 사람이 되는 일이 이제는 정말 자주 보이는 일인데 밑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외국인 큐레이터가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한테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미술관에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가 물어보면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계속 한국 미술계가 해외를 바라보는 관점, 국제 교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계 미술계 안에서 어떤 자리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계속 좀 헷갈려한다고 해야 되나? 아직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인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유진님의 발표에 이어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2020년대 들어서 한국 미술씬이 정말 빠른 속도로 글로벌화되고 있어서 너무 깜짝 놀라요. 자꾸 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셔 가지고 미술관에 있다 보면 저도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뭐 반갑기도 하고 되게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는데 어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외 교류라는 게 뭐 상업신 위주로 혹은 국가가 인정하는 어떤 성과주의적인 방식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 님이 생각하시기에 혹시 본인이 생각하기에 뭔가 좋은 방향으로 보이는 어떤 교류의 사례 혹은 이런 식으로 좀 더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에 대해서 발표 이후에 좀 더 첨언해 주실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사실 이런 국제 교류 기금을 안 쓴 지 좀 됐어요. 그러니까 2019년 이후로는 안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확한 파트너에 대한 엄청난 요구와 압박. 그러니까 저만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파트너가 그만한 정당성이 있는지도 증명해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가도 중요해지고 그 기관의 역사도 중요해지고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명성 같은 것들도 중요해져서 이제 첫 번째로는 아주 명확한 프로젝트가 당장 눈 코앞에 있지 않는 이상 그거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시기 자체도 사실은 어떤 교류를 한다라는 것은 딱 10월에만 발생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10월부터 11월까지 열려 있고 뭐 그 외에는 비수기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뭔가 시차를 두고 이렇게 교류를 하다가 딱 특정한 시기에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유연성이 기금제도에 없기 때문에 지원 안 하게 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것을 한국인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호 간의 교류를 하는데 지원하는 거, 작성하는 거부터 정산하는 거를 모두 항상 한국인이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뭔가 그 외국인들이 지원할 수 없는 거 플러스 그 같이 협업하는 한국인에게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제 교류라는 것은 정말 많은 자원을 요구를 해요. 예를 들면 비자 이슈 너무 중요하고요. 인도네시아 작가님들이 여기 오기 위해서는 기관이 인증하는 어떤 레터 같은 것들을 보내야 되고 아주 많은 절차들이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한 뭐 시간 문제도 있고 뭐 비행기 값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만난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일이고 많은 자원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걸 한 개인의 단계에서 하기는 아주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제가 한국에 놀러 온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붙잡고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으로 약간 그 친구의 출장에 약간 기생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꿨는데 이제 제가 좀 제안을 어떤 국제교류의 그런 거시적인 국제교류가 아니라 이런 작은 많은 관계 맺기가 가능하려면 어쨌든 리서치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리서치를 단순히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시간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보장되지 않으면 굉장히 그 관계를 지속하기도 어렵고 시차도 있고 무엇이 해프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좀 다각도의 고려가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서울시립미술관 아카이브에서 번역 관련된 행사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미술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저는 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제가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또 많이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대화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접촉하는 면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당장 뭐 큰 기금을 만드는 게 어렵고 모든 걸 개편하는 게 어렵다면 좀 이러한 작은 어떤 면들을 많이 이제 1년 내내 사계절? 그 9월에서 11월 말고 사계절 내내 이렇게 깔아줘야지 저희가 호흡을 같이 맞춰가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진님이 뭔가 어떤 그런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까지 이야기해 주셔서 굉장히 마무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세 분도 뭔가 발표하신 내용의 연장선에서 어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미술 현장이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짧게나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저는 기관에게 무언가를 제안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제안을 할 수 있다면 너무 그 개개인을 성과주의적인 주체로 바라보지 않는 방식의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모호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실천으로는 사실 공모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엮어준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연대와 우정으로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 그런 돈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뭔가 말씀하셨듯이 발표에서 말씀하셨듯이 환대와 연대라는 그런 가치들이 우리에게 조금 더 중요하게 남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홍보하고 싶어 가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전시를 하나 하고 있어 가지고 레비덴 타이거 갤러리라는 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금이 없이 그 친구들과의 우정과 연대와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였어 가지고 뭔가 맥락에 맞춰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10년대 얘기도 하고 20년대 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10년대가 좋았다고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현지점에서 담론장이 없다, 비평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10년대는 또 10년대 나름의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20년대, 10년대를 다시 회고하는 어떤 시선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10년대에 있었던 좋은 일과 나쁜 일 결국에는 같이 떠안고 20년대를 또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저는 사실 기관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방금 전까지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고, 더 얘기할 거리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는 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사실 미술계라는 게 사실 되게 불명확한 되게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일종의 구성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국공립 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고 큐레이터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생업은 또 따로 있으시고 큐레이터 일을 하거나 비평가나 어떤 연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착실하게 일을 한다면 이 미술계가 기관에 그렇게 의거하지 않고도 좀 건강하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도 좀 좋은 관계를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따지거나 기관을 탓하는 것보다도 더 앞서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되게 기괴한 한국 미술의 구조들, 정말, 사실 예술 기금이 어쨌든 나라의 입장에선 사실상 어떤 복지의 측면에 가깝잖아요. 이게 예술이 어떤 산업적으로 생산적이지도 않고 정말 거칠게 말하자면은 돈 부리는 건데, 근데 이게 아무리 잘 좋은 심사 과정을 거치더라도 어쨌든 이게 돈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은 전 엄청나게 기형적인 구조 같거든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제 한 프로젝트가 돈을 받아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면은 이제 서문 써줄 사람, 설치해줄 사람, 그래픽 디자인 해줄 사람 이렇게 돈을 이제 하청에 하청으로 계속해서 받고 이제 공간도 대관료를 계속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또 하청 받는 사람들은 또 작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획자도 있고, 또 이제 자기 돈 써서 전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기금이 만들어낸 엄청나게 크고 기괴한 버블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서울 미술 씬에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터진다고 하면은 갑자기 아무도 전시를 할 수 없게 되고 작업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게 올 수도 있어서 저는 당연히 기금 받으면은 뭔가를 새로운 걸 할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요구하는 어떤 그 완성도나 미감이라는 것,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취향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그리고 서로 의심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미감이나 어떤 완성도가 있다고 느끼는 어떤 기획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근데 저는 어떤 한국 작가들이나 기획자들이 어떤 그 역량이나 기민함은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작가들의 경우 어떤 실기 능력, 기술은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나라들과 비교를 해봤어도. 그래서 그런 우리의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구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좀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는 게 앞으로도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네 분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객석 질문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권노유기 작가 평론가님께 2020년도에 들어서 미술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양에서 어느 정도 감을 잡게 됐는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거기 그 와우산 타이핑 클럽의 글쓰기 클럽인데 거의 뭐 100회 이상 이렇게 정균적으로 이렇게 전시회를 보면서 대단한 활동을 하시는데 참 부럽습니다. 근데 혹시 그걸 왜 2017년에서 2000년까지 3년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이 없어졌는데 그게 조금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한 분이 저기 우리 평론가님이신가요? 우리 젊은 작가를 위한 그 신청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대단히 유익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 이런 그 문화재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은 조건에 그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만 해당된다 이런 걸 들었는데 그렇다면 조금 그게 좀 언밸런스가 아니냐. 일정 부분은 지자체에 할당하는 맞지만 또 일정 부분은 또 오픈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박유진 저 큐레이터님에게 주로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주로 사진이라든가 영상 이렇게 해서 많은 자료를 많이 모으신 것 같은데 일단 모으신 영상이나 이런 자료, 여행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좀 국제 교류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져서 세 분께 그걸 간단하게만 좀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 제가 본 거지도 그렇고 본 적이 일본인이어서요. 사실 그때 서울에 있었을 시기가 제가 중학생 시기부터 해가지고 매번 비자를 갱신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 주기로 뭐 당신의 잔액은 얼마나 있고 당신은 어디 대학 소속이고 이런 걸 서류를 다 챙겨서 그리고 뭐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지 그런 재학증명서 같은 것도 떼서 한 번에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9년에 제가 석사를 수료하고 나서 여기서 공부를 더 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석사 논문 쓸 것인지 고민하다가 사실 외국에서 혼자 사는 것도 사실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어서 일단은 2019년을 기점으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한 서너 차례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2022년 3월, 4월쯤에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서 당분간 출입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전시를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해서 2년, 3년 동안 약간 공백기가 있습니다. 네. 지역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작품 발표의 그 파일을 주기 위해서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을 먼저 선발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몇몇 그 지자체에서는 팀으로 지원한다 하면은 과반 이상이 그 지역 사람이면은 다른 타 지역 사람과 함께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도 허용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목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그 사진이 혹시 오늘 슬라이드에 나온 사진들 그거 일단 다 제가 찍은 거기는 해서 뭐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책으로든 뭐 그렇긴 한데 우선은 저는 좀 정현님한테 감사드린 게 제가 이렇게 정말 산발적으로 여행하고 이렇게 전 술 안 마시지만 술자리 가면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말이야. 거기 가보니까 검열이 아주 심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썰로만 풀던 얘기를 사실 좀 차분하게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정현님이 기회를 주셔서 세마코랄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그 일부 사진들을 좀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진이나 영상들이 또 어디로 갈지는 뭐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기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이번에 기금을 저도 썼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새로 활동하는 콜렉티브도 배제하고, 특히 늦게 활동한 신진 예술가를 굉장히 배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나이가 몇 살만 더 많았으면
아무것도 쓸 수 없고 경력이 없거나 그러니까 경력이 있거나 나이가 적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기금을 근데 또 받지 않는 독립적인 활동을 했을 때 독립이라는 말이 뭔지 오늘도 계속 얘기를 나눠주셨던 것처럼 자영업자라고 쳤을 때 저는 제가 돈을 벌어서 제가 쓰는 번 돈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끌어쓰고 있고 그 전시를 최근에 작게 기획을 했는데 거기서도 제 돈으로 이제 쓰게 되고 혹은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등쳐먹는 구조다. 이제 그 전시장이 작가를 등쳐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되는데 또 기금이 없으면 그 등쳐먹는 구조의 성립이 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양하게 얘기하다가 이번 기금을 보고 민원을 넣어라. 아니면 뭐 크라우드 펀딩을 하자. 근데 그거 너무 짜치지 않냐? 뭐 아니면 페트론을 뭐 구해야 된다. 뭐 혹은 우리가 그러니까 작가로서 자기 자신을 등쳐먹으면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혹시 이런 작은 문제들 뭐랄까 작은 가능성들 연대나 이런 단순한 말 말고 혹시 재밌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혹시 각자 분들에게 생각나게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는 그 일부분 서로서로 등쳐먹는 구조가 나쁘지 않을 수도?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돌려막기를 하는 거잖아요, 서로. 그리고 그게 당연히 충분한 돈이 아닐 것이고 저는 많은 미술인들이 겸업을 하는 이유가 정말 충분한 돈이 없고 이거를 내 삶을 살아나가려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다양한 이제 실리 문제들이 일어난다고도 보기도 하는데 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기는 못하지만은 내가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내 기쁨을 찾는 거가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최근에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거의 시작할 때부터 전시 공간을 함께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간 적도 있었고 그 공간도 비영리 공간이었고 저 자체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공간에서 대관을 하거나 아니면 공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 흔쾌히 주시는 공간들이 꽤 있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전시를 많이 해 왔던 사람이라서 사실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이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사이에 오가는 도움이나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변했네? 혹은 이 사람이랑 디자인 작업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다른 작업이 괜찮거나 아니면 뭐 다른 활동으로 또 같이 할 수 있겠네. 약간 이런 식의 서로를 다시 재발견하고 함께 하려는 그런 행위들에서 즐거움을 얻는 편이어서 그런 식의 소소한 즐거움으로부터 제가 동력을 얻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막 서로를 등쳐먹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제 살다 보면은 나도 돈을 주고 그 돈도 나에게 돈을 주니까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부분들이 미술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미술이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아일랜드에서 예술가를 위한 기본소득법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도 기본소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선 당장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프레이밍의 문제일 수 있는데 저는 품앗이라는 단어를 요즘 다시 좀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무상 노동에 대한 정당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했었던 그러니까 예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유는 같이 쓸데없는 일에 고민해 줄 수 있는 동료들이 있는 거 그리고 그 동료들과 함께 큰 변화는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발언하고 싶은 것들을 같이 창작하고 가공하는 어떤 과정들이 이제 제가 여기에 남아있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동료들을 최대한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컬렉티브든 공동체든 커뮤니티든 뭐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있고 사실 각각의 단어들의 어떤 그 역사나 그런 어감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여러 살림들이
커져 갔을 때 저도 그만큼 큰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태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저도 요즘 연습하고 있는 게 초대하는 연습?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원이 생겼을 때 이 자원을 어떻게 다시 나눌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감각이 굉장히 부족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제 MMC에서 임수영 그 큐레이터님이 펠로우십으로 퍼블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5명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있는 다른 아프사라는 컬렉티브 친구들을 또 초대해서 같이 글을 썼거든요. 원고를 말해도 되나? 원고료 정말 얼마 안 되는데요. 4분의 1 하니까 진짜 콩알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전적인 환산을 하면 너무 적은 돈이고 아무 데도 못 가고 뭐 일주일 정도 장 볼 수 있을까? 하루면 다 쓰는 돈인데 근데 결국 남은 이제 저희가 같이 쓴 글이 남고 그것의 어떤 경제적인 금전적인 가치는 환산이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활동을 할 수 있는 해적지를 하는 방법을 저는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를 보는 걸 좋아해서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엄청난 거액을 투자해서 신입 그 선수를 영입을 했다고 해서 바로 1등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지원금이 오로지 좋은 성과만 가져다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정치가 그렇듯이 이게 누가 도대체 어떻게 볼까가 사실 되게 궁금하면서도 시간에 쫓기고 그러다 보면 거의 못 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서로 결국에는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다만 거기서 이제 신경질이 안 나게 서로 뭔가 갈등이 생기지 않게 그래서 아까 품맛이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게 미술이라는 게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작가들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섭외를 받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결국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사람을 더 요즘에는 많이 만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같이 만나서 하는 일만큼 뭐 성실하게 서로를 믿고 좀 동료의식을 같이 배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데 저처럼 이렇게 사교적이지 못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연대나 동료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어떤 이게 기금 없이 무언가를 전시를 할 때 느껴지는 뭔가 그 묘한 이상함? 그러니까 돈을 안 받는데 서로 그냥 이제 품앗이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한 뭔가 좀 찜찜함이 남아있는 건 저는 이미 뭔가 그 프로젝트를 하려는데 어떤 그 기금에 최적화된 환경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작은 공간들의 시간도 다 기금 따라서 돌아가거든요. 뭐 한 11월부터 2월까지 대관 계속 문의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관료 얼마입니다 하고 안내하고 바로 대관 스케줄 딱딱 잡고 근데 어떤 그런 환경들 그리고 뭐 플레이어들도 마찬가지죠. 뭐 글 쓰는 사람도 문의 들어오면은 원고료 얼마입니다. 뭐 이만큼 분량 써주세요 하면은 그대로 쓰고 이런 환경이 이미 너무 단단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거기서 돈만 뺀다고 뭔가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러니까 그 계약으로 이미 얽히는 그런 형식에서 그러니까 돈을 빼고 뭔가 다른 가치로 대체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매 프로젝트마다 이제 기금 없이 무언가 전시를 하고 기존의 형식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거기서 정말 정밀하고 엄밀하게 어떻게 보면 공학적으로 내가 이 프로젝트의 형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 프로젝트의 내용만큼이나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게 어떤 기획자의 어떤 책임이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이제 막 아름다운 얘기들을 앞에 다 했는데 물론 모든 관계가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싸우고 안 좋은 일도 많이 있고 하지만 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안들을 찾아가고 내가 뭔가 뭘 할 수 있고 누구랑 맞고 약간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 안에서 나에게 남는 것들이 또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었어요.
저도 아주 짧게만 말하면은 질문하신 분이 어떤 의도인지 사실 제가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뭔가 기금 제도의 문제, 지원금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라면은 사실 저는 뭐 지원금 제도가 다양한 불합리한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우리한테 안 좋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없어지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없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의 그 필요성과 모든 걸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뭐 단순히 뭐 지원금을 받지 말자, 뭐 민원을 넣자 이런 식의 방식보다는 더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나은 방향으로 지원금 제도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우리끼리라도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그쪽으로 새어 들어가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원금 제도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데에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이유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공정성이 필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어쩔 수 없는 절차들과 행정적인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좋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뭔가 아르코에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가 들어가게 한다든지, 뭐, 그 담당자분들이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런 고충들을 최대한 개선하고 싶어 할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지게 하고 계속해서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해 국회를 2번이나 갔다 왔는데요. 뭔가 계엄 이후에 어쨌든 그 시민의 정치 참여 같은 것들의 논의가 활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대화를 하는 것도 당연히 어떤 정치적인 주체이자 이 일의 어떤 산업에 뭔가 참여하는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국회를 더 자주 가고 이제 또 방문하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고 생각보다 국회에서도 호기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현 정부가 계속 예술 정책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그래서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뭐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저도 지켜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지켜봤다기보다는 이제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한테 얻었던 거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옆에서도 보고 같이 일을 하면서도 그게 사실 기금을 따든 안 따든 간에 뭔가 그런 힘에 항상 좀 놀랍기도 했었고 존경스럽기도 했었고 어쩌면 그렇게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덕분에 결국에 저도 여기까지 온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한테 뭘 기대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기금도 기금이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뭐 마음가짐이라든가 그런 것만 서로 이렇게 맞는 구석이 있으면 기금을 따지 않고서도 따지 못하더라도 뭔가를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네, 먼저 네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로컬리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로컬리티가 가지는 어떤 철학적인, 미시적인 저항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선생님들의 말씀이 좀 와닿았는데요. 아까 태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되게 많은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이 아닌 곳에서 전시를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만약에 경험에서 그런 서울이 아닌 곳에서 전시를 할 때 부딪히는 문제점이라든가 한계점 그런 거를 또 타파하기 위한 방법들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너무 서울 중심이어서 서울을 중심으로 두고 그것이 아닐 때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프레임보다도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시작되거나 얘기될 수 있는 것들이 서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얘기됐을 때 좀 더 재밌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뭐 사실 이건 인프라 문제라든지 뭐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냥 청년들이 취업에 안 돼서 다 서울에 올라오는 이유와 비슷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좀 아까랑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엔 정말 동료들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이것을 이 질문을 다양한 관점과 각도로 바라봐주고 이 변화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줄 여러 세대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뭐 아주 다양한 친구들 혹은 동료들, 선생님들을 주변에 뒀을 때 그 이야기들이 확성기처럼 옮겨 다니는 거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숱한 비엔날레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생각할 것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베니스는 또 한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비엔날레들이 어떤 한 지역에 위치해 있을 때 그것과 연결된 수많은 어떤 생태계가 있어요. 그게 정말 프로덕션 문제부터 어떤 개념적인 문제들까지. 근데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항상 스타 큐레이터가 그 로컬에 대해서 정의하는 방식으로 발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체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매개자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조금 해외책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 그 너무 로컬에 강조되는 것을 오히려 희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최종 마지막입니다. 아마도. 저는 사실 올해 제주도를 제외하고 강릉에 있는 작업실을 다녀오기도 하고, 울산에서 계획되어 있는 박람회 관련된 행사도 근로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산에 있는 전지공간도 다녀오고, 곤주예술촌, 그리고 관주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춘천북도도 다녀오고,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인천도 다녀오면서 사실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도를 다녀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왜 거기로 가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뭐 독립적인 활동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수원의 소형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울산의 시위시라든지, 그런 전시 공간에서 작가들이 기획을 하고 있기도 하고, 가끔씩 그 기획자가 전시를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뭐 거기는 이제 서울만큼의 관객 수가 기대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서울에서 많이 회자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또 얼마나, 심지어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예술계가, 그 예술계 사람들이 얼마나 오실까 하는 당연한 불안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가졌던 시선이 좀 바뀌었던 게, 예를 들어 울산 같은 지역은 또 부산이랑 또 교류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춘천북도 같은 경우는 뭐 천주를 기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곤주예술촌 같은 경우는 거기도 레지던시 공간이어서 그 작가의 지인들, 작가도 한 7명인가 8명인가 산주하고 거기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는 기대하지 못하는 좀 면밀하고 좀 친밀한 그런 관계를 나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객 수가 현저히 적다, 뭐 그런 위험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무래도 공간 운영하는 사람들도 SNS 홍보를 열심히 돌린다든가, 혹은 지역 작가끼리 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경상도 같은 경우는 부산이랑 또 울산이랑 또 포항이랑 또 이렇게 각자 현지에서 작업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거기서 이제 전시를 같이 보러 다닌다든가, 그런 식의 좀 서울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유연한 네트워크가 있는 것도 같이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한국현대미술 비평 집담회에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네 분의 패널 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